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2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2기도 첫날은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예전에는 1기를 잘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 약간 시험을 예습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날 바로 노동 공급 이렇게 시험 보고, 약간 제가 강평하면서 그리고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번엔 조금 바꾸서 할게요. 그래서 수업을 먼저 하려고 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을 잘 듣고 기본적인 내용과 우리 수업은 주로 우리 책 보시면 파트 2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좀 많이 할 겁니다. 물론 파트 1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도 설명드릴 건데 파트 3는 뭡니까? 그건 3기 때 좀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파트 2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2 내용이 약간 문제화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기 이후서부터는 응용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트 1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서 응용력을 좀 이렇게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 2에 보면 문제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면서 내용, 이론을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2를 중심으로 하고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파트 1에 있는 것도 바로바로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복습으로 파트 1에 해당하는 내용도 조금 GS 1기라고 할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파트 2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 당장이죠. 다음 주죠. 시간 빨리 가지 않습니까? 방학 때 뭐 하셨어요? 방학도 아닌 방학이긴 한데 요 파트 2 수업한 거를 가지고 이게 약간 거의 비슷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냈는데 못 썼다?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똑같이 냈는데 못 쓰시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비슷하게 냈는데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또 특히 한번 수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왕창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응용하는 것도 낼 거예요. 근데 많이 응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꼭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기, 3기로 갈 때 내가 잘하고 있는가의 바로미터는 시험을 꾸준히 보는가 안 보는가 거기에 꾸준히 내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준비가 잘 안 되고 뭐가 어긋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한다거나 강사를 탓한다거나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안 내는데 안 됩니다. 그냥 어차피 수업은 그냥 보조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수업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꾸준히 보세요. 이번에 시험 보면 제가 채점은 제가 역시 좀 하려고 해요. 힘들긴 한데 가능한 한 많은 걸 좀 비워놓고 채점에 시간을 좀 쏟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렇듯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많이 안 내주시면은 저야 그게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응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지만 뭘 응용할 거야? 이거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낼 건데요. 계산 문제를 하나 좀 넣을 거예요. 가벼운 계산 문제. 왜냐면 우리 시험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관례화된 게 계산 문제는 늘상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도 뭐 고용률, 실업률 나온 것처럼 균형값 구한다거나 탄력성 구한다거나 MRS 해가지고 뭐 하는 아니면 잉여값 구한다거나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틀리면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한 개 정도 조금 해서 낼 테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그 다음 시작할 때 요거 시험본 총평을 제가 이번엔 좀 쓰려고 합니다. 총평을 한 페이지 정도 쓰면서 채점한 소감이라 할까? 그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리고 예전에 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점수를 매길 때 사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해
했어요. 과거에는. 잠재력을 고려했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 그러니까 시험 시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50분간 본다 이렇게 하면은 1기 때는 시간을 넘어가도 괜찮은데 2기 때는 조금 비슷하게 하시고 3기 때는 진짜 시간을 지키셔서 하셔야 돼. 그래서 너무 좀 잠재력을 고려한다는 거는 문제가 만약에 한 3문제가 있으면 1번, 2번은 잘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3번은 이렇게 하다가 3번은 울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진짜 시험에서는 망하는 거지. 점수가 뭐 거의 40점대 후반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제가 과거에는 1, 2번 잘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 갑자기 뭐 1, 2번까지 쓰다 배가 아파가지고 못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잠재력 고려해서 점수를 뭐 50점대 후반 이렇게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가지 버전을 다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진짜 배점을 옆에 있는 거대로 맞춰가지고 점수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점이 옆에 7점 하면 이제 맥스 만점은 7점 해서 그걸 다 더한 점수로 해서 약간 뭐 표점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수가 샘플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수는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잠재력을 고려한 점수도 옆에 살짝 써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잠재력 점수가 높다.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아셨죠? 아무튼 근데 뭐 2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뭐 많이 있겠죠.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복습 스타일로 시험을 볼 테니까 약간 누적 비슷하게 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기는 아예 전범위가 되는 것이고 시험은 누적 비슷하게 해가지고 볼 테니까 언제 과거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요. 막 보상적 임금 격차 하다가 갑자기 수요와 공급 해가지고 뭐 탄력성 구해라 이게 툭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계산 문제로 혹시 냈다 못 썼다 그럼 뭐 그거는 빵점 배점 되는 거지. 아셨죠? 뭐 실전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누적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요 챕터 1장부터 하고요. 제가 뭐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 이런저런 첫째 날 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뭐 무슨 과를 나왔고 뭐 초신지 뭔지 이런 것도 조사했었는데 뭐 그냥 다 의미 없고 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기준으로 바로미터 삼아서 내가 예전에 노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학과 전공이지 아닌지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까지는 빨리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데 뭐 그냥 할만하네 하면은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0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도는 거기 챕터 목차대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노동 공급 나와 있고 대략 한 8문제, 9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짝 복습 좀 해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리가 노동 공급 요걸 볼 건데 늘상 그렇듯이 노동경제학이란 뭘 다루는가 그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늘 그렇듯이 노동과 임금이 있고요. 한 축에는 공급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노동 수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노동의 수요가 기업입니다. 고용주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얻게 되는 이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얻게 되는 잉여가 이렇게 돼요. 요걸 우리가 지대라는 표현으로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자, 지금 시간에서 살펴볼 거는 요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해서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요 파트의 목적은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도출.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끌어나가려면 주인공을 찾아야죠. 주인공이 누구야? 노동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도출했는데 지금 관심 대상이 되는 두 축을 보셔야 돼. 이건 시장 전체긴 하지만 개개인들의 공급 곡선을 서메이션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로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로자가 임금과 요거와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막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목적은 자기가 좀 행복해지는 효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고려할 거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게 되는 노동 시간, 물론 임금은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간주를 할 겁니다. 물론 노동자가 힘이 세서 임금을 던질 수도 있어. 회사 측에 나 이 정도 임금 안 주면 일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보고 당신 몇 시간 일을 할 겁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죠. 효용 극대화 선택해서 볼 거고, 근데 이 극대화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늘상 얘기하듯이 희소성이 담겨 있다고요. 예산 제약식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요 두 개의 식을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효용 함수를 그렇게 꼬진 않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리아스 책에서도 효용 함수 등량 곡선을 꼬아서 내기도 하고요. 혹시 1차 준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학 파트에서 여가 노동의 선택에 보면 효용 함수를 꼬아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효용 함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효용 함수가 뭐가 담겨 있다고? 여기에 선호라는 게 담겨 있는 거야. 저 끝에 이게 담겨 있는 게 저 멀리 근로자의 선호가 담겨 있죠. 뭐에 대한? 뭐 내가 여가와 아니면 일하는 거에 대한 선호,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선호가 반영된 게 효용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다양한 효용 함수를 한 3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늘상 얘기했듯이 수평축에다가 여가를 L이라 쓸게요. 그리고 소득을요,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보통 이제 미시에서는 이게 명목 화폐 소득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재화라고 해서 C라고도 많이 써. 돈 가지고 어쨌든 물건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요 효용 함수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서 한번 해볼게요. 풀 수 있나 한번 보시죠. 요거는 완전 대체제 관계다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여가, 소득, 이 둘 다 재화입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생겼고, 근데 IC보다는 U라고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효용을 뜻한다는 것이죠. U0라는 효용,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대체제 관계다 해서 우하향하는 직선. 이때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되겠죠. 우하향하는 직선이 한계 대체율이 일정한 거 보이시죠? MRS 여가 소비는 여기 보시면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는 1.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 아실 겁니다. MRS는 자, 여가, 소득. 그러면 이게 L분의 M 요런 꼴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을 감소시키면서 요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갈 때 전체 값이 하락하잖아.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완전 부한제, 요거 둘 중에 작은 거죠. 이렇게 L과 M. 요것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소비자의 효용 함수, 우리가 전에 아마 1기 때인가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하세요. 그러면 후방으로, 그러니까 후방 굴절은 그렇죠. 그냥 좌상방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 했는데 약간 억지로 했고, 사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 등량 곡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고요. 요거는 우리 효용 함수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죠. 요거는 우리 L자 형태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요런 효용 함수도 하나 제가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루트 L 플러스 M. 뭐 특이합니까? 예, 약간 좀 특이한 스타일이긴 해요. 미리 예고로 알려드리면 한계 대체율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MRS를 구합니다. 여가 소득 하면은 괜히 손만 아프네 들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요. 자꾸 저도 뭐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니까 살쪄가지고요, 옷도 안 맞고 자꾸 뭔가를 자꾸 가리게 돼. 그래서 배를 가리려고 자꾸 이걸 드는데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포기했어요. 이거 뭐 필요 없죠. 뭐 의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운동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자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옛날 영상과 자꾸 뚱뚱해져가는 모습에 막 댓글들이 뚱뚱해지시네요, 막 이런 글들이 있어서 아무튼 자극을 받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여기 M 있잖아요. M 이렇게 요거 L로 미분해요. 이거 눈으로 해보세요.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되세요? 2분의 1 내려가고 원래 여기 2분의 1이었는데 하나 빠지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거랑 똑같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루트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 가고 루트 L분의 1 요런 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뭐 특이합니까? 예, 약간 특이한 형태가 돼요. 자, 왜냐면 MRS라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L에 의해서만 영향받고 M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자,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우리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MRS가 L분의 M 요게 그냥 쉽게 하려고 요 같은 45도 선으로 할게요. M과 L이 같아지는 선이야.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면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접합니까? 하면은 우리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렸었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길 지나가게 돼요. A와 B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A점을 우리가 여기 살짝 보조선을 그려볼까요? 보조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A점을 1이라고 그러고 M도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도 2라고 해볼게요. 자, 다시. 자, 무차별 곡선의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A점에서 한계 대체율을 보면 A점에서 MRS를 보면 네, 여기 A점은 어떻게 돼? A점은 1, 1이잖아요. 그러면 저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1, 1, 1입니다. MRS는 1. 이해되세요? B점에서 MRS를 보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쓰니까 뭐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했던 거 그냥 그대로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B점에서 MRS를 보면 MRS 어떻게 돼요? B점은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MRS 1 아닙니까? 그러니까 A점과 B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다고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니까 A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B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잘 되시죠?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면 좀 더 와닿게 돼. 얘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건 똑같아. 왜냐면 여가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L에만 우선 초점 맞추세요. 어차피 상대적이니까. 얘도 L이 커지면 떨어지잖아. 물론 M까지 고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얘도 한계 대체율이 체감해요. 우리 알고 있어요? 암기하고 있습니다.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거 알고 있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럼 얘도 볼록하고 얘도 볼록하고 둘 다 됐지. 얘는 아니지. 얘는 볼록한 건 아니고 얘는 좀 표현하기는 애매하죠. 자, 그래서 얘랑 얘는 비슷하게 볼록해. 그러면 얘랑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MRS를 구해봅니다. 여기 A점 1과
1. 여기 B점, 여기가 2와 2.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은 그 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더라도 무차별 곡선 위치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있잖아, 한계 대체율이. 얘가 A점이고 B점이잖아. 그럼 A점에서 MRS를 한번 구해볼까요? A점에서 MRS.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등량곡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1차에서는 요거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등량곡선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MRS A점 구하면 어떻게 돼? 여기 1. 여기는 여가만 중요해. M은 소용없어. 여기는 M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가가 1, M이 1, 그럼 이제 1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L만 중요합니다. MRS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A가 1, 1 하니까 2분의 1 그냥 이렇게 되죠. 이해 가세요? 그럼 B점에서 MRS를 구해볼게요. B점에서 MRS를 구해봅니다. 여가 소득을 구해봅니다. 자, B점이 어떻게 돼? 2.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가 여가야. 2 집어넣으면 2루트 2 되고요. 끝. 이거 아무 소용 없네. 소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2니까 2루트 2분의 1 이렇게. 어느 게 커요? 아니, 여기서는 두 개가 똑같잖아. A점과 B점에서 요거 공간이 없어서 요거 두 개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느 게 커요? 얘가 더 크지. 그런가요? 얘가 더 크지. 루트 2가 1.4 이 정도 되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기울기는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A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은 2분의 1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색깔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MRS 여가 소득 A점. 그래프도 천천히 잘 그리세요. 저도 지금 칠판에 막 그리는데도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썼잖아. 여러분 더 자세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2 루트 2분의 1이니까 더 완만해. 이거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완만한, 더 완만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 봤을 때는 파랑과 연두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특성인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있다가 얘는 이렇게 작아진다고.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을 다시 찾아볼게요. C를 볼까요? 여기를 볼까요? C. 자, C점을 하나 잡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C점에서는 C점이 1과 2 이렇게 되는 거야. C점에서는 MRS가 어떻게 됩니까? MRS 여가 소득이 1, 2, 1 끝났네. M이 소득의 M이 1, 2, 3 이거는 MRS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C점에서가 역시 여기 MRS가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려 하는데 얘가 이렇게 볼록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위에 쭉 지나가는 부분에서 연두 색깔을 너무 크게 그려서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요 위에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 평행한 거야. 이거는 다르잖아. 이거는 오른쪽에 방사선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듯 다른 듯이지.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C점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1, 2 하면은 1, 2 하면 여기서는 훨씬 더 가파른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C점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좀 크게 그려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요. 옛날엔 이거를 뭐 그냥 학부 수준에선 잘 안 하고 뭐 대학원 수준에서 좀 뭐 응용할 때 했는데, 학부 수준은 내려왔고요. 그 다음 대학원에서 뭐 자연 로그 쓰여서 하는 뭐 그걸로 하다가 그것도 내려오고 자꾸 막 위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선행학습을 해서 자꾸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나중에 소득효과 하는 거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가요. 여기 더 들어가요. 소득이 증가 시, 자, 여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가의 선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가의 선택은, 자, 소득이 증가 시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거와, 그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왼쪽에 해놓긴 했습니다. 그럼 효용함수가 효용이 증가하면서 여가의 선택은 증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증가해. 그 여가의 선택은 증가. 뭐야 이게? 이게 소득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네, 여가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가가 정상제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 무차별곡선 선호에 대한 형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뭐 비근로 소득 해도 돼. 뭐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 시 여가의 소비는, 여가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여가 소득 있을 때 뭐 이거 재화라고 쓰는 게 여기서는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밑에서 수직으로 올려 그린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뭐야?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가가 증가하면 정상제인데 감소하면 열등제잖아. 근데 이 경우는 그대로니까 정상제도 아니고 열등제도 아닌 상태가 되고요. 아니,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가의 소비량이 그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정상제도 아니고 열등제도 아닌. 그래서 수평축에 나와 있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가는 그대로니까 이게 뒤에 나중에 볼 땐 소득 효과가 제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소득 효과가 0보다 크지. 소득 효과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시험 봤을 때는 뭐 여가가 열등제, 이제 뭐 가상의 상황이긴 한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잖아.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가가 줄어들면 그때는 여가는 열등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 효과 얘기할 때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분해를 하잖아. 그때 소득 효과가 없어. 그러면 총 효과가 가격 효과잖아요. 그럼 가격 효과는 어떻게?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인데 소득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 효과는 전부 다 대체 효과랑 같게 된다라는 결론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도 있고 소득 효과도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요거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 요거는 상대 가격이 변하더라도 예, 여가의 소비량이 변화 없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상대 가격이 변해도 예,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대체 효과가 제로인 효용함수이다. 대체 효과가 제로이다. 이렇게요.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가격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효용함수 선호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예산제약식 이 얘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 요거. 예산제약식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예산제약식 그림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비근로소득이 없다. 그러면 예산선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뭐 얘가 소득 M이다 그러면 임금, 노동을 L이라 할게. 그럼 여기가 전체 24시간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비근로소득이 없으니까 W에다가 24시간에서 여가를 뺀 이렇게 다시 정리할게요. W 여가에다가 24 W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4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4W죠. 24W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좀 와서 한번 살짝 볼게요.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야.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예산선이 이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기본적인 예산선은 저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태초에 이제 선택점을 보면 우리가 일기 때 문제를 내보긴 했습니다. 여가 소득이 있는데 아예 애시당초 나한테 야, 너 일을 할 때 뭐 일주일로 하면 편하긴 하지만 뭐 시간당으로 할게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거나 일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24시간 그냥 여가를 즐기는 거야. A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 무조건 8시간 일을 하래. 그럼 여가를 16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얼마? B를 준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장한 게 1번 문제긴 합니다. 최소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선택점이 요 2개밖에 없는 거야. 최소 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고정. 일을 안 하거나 하면 무조건 8시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 무차불곡선에서 효용함수를 또 바꿔서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저 효용함수에서 뭐 신디 민디 했습니까? 뭐 신디 뭐 하면은 뭐 제곱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 여기서는 M이라 할게요. 알파 베타 이렇게 민디 그러면 이거는 효용함수 M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게 뭐에 반영돼? 이것도 역시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니야.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긴 한데 볼록한 정도가 신디가 훨씬 더 크다는 것도 보이시죠? 왜냐하면 여기 2가 여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 2, 3, 4 이게 커질수록 여가에 대한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신디가 민디보다 훨씬 더 여가를 더 중시 여기는 상황. 중시 여긴다라는 것은 MRS가 크다는 겁니다. 무차복선이 가파른 형태를 그려요. 우리 많이 연습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신디 같은 애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무차복선이 좀 가파르게 되면 이렇게 돼서 A점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민디한테도 선택지가 뼈대만 그릴게요. 주면은 여기 A점을 주거나 B점을 줬다. 그럼 민디는 무차복선이 좀 완만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B를 선택할 때가 A를 선택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용이 크다. 그러니까 민디는 저 8시간 일을 할래요. 그 일자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이제 선택지가 2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최소 근로시간은 하고 초과해서 일하는 거는 오케이 그렇게 된다 할게요. 미리 그렇게 잘 그려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나의 선택지가 A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8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B가 돼. 근데 그 이상을 또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예산선이 여기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프가 좀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좀 불안해. 뻥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 밑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요 위에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의미는 뭐야? 기울기가 제로잖아. 이거 기울기가 W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W가 되는 거죠. 내가 여가를 1시간 줄이면 이만큼 임금을 더 받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보통 예산선의 기울기는 W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게 제로다? 뭐야? 임금이 빵이다. 공짜로 일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오늘은 5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8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되게 엄격하죠?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나 하루에 8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7시간 했다. 오늘은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한. 아닌가요? 그래도 잘했어. 7시간이나 했으니 아니요. 엄격하게 좀 하세요. 남에게 좀 관대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게 좋긴 한데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 남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자기를 막대하면서 막 하는 보통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글쎄 그러니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그 괴팍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유명한 막 학자들이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 보면 거의 편집자 중이면서 약간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전에 얘기했던 도자기 같은 걸 탁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막 깨부신다니까. 그 차라리 나한테 줬으면 집에 갖다 놓을 텐데 아니야. 완벽한 거를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거는 용납 못하는 얼마나 힘들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치면서 살겠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래.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충족되면 띡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임금을 최소 충족되고 그 다음부터 더 초과 일을 더 하면 이 임금률에 맞춰서 주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조우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교수님 의견을 따르면 자 우선 살짝 보시면 우선 그림 형태 먼저 볼게요. 자 507페이지 볼게요. 여기다가 교수님 책에서는 비근로 소득을 접목시켰어요. 그러니까 비근로 소득을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유보임금이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때 비근로 소득이 있게 그리면 조금 그림이 매끄럽게 잘 나와요. 만약에 존재시 자 비근로 소득 자기가 일하는 거랑 상관없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여기 빵이었잖아. 여기서 쭉 올려줘요. 자 그래서 여가 여기 24시간 있는데 됐어. 나 일 안 해. 일 안 해도 뭔가 이게 정부가 됐던 유산이던 비근로 소득이 이렇게 생깁니다. 뭐 V라고 할까요? 그 다음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쭉 8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얻는 건 없고 그 다음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림 자체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더 할 수 있죠. 비근로 소득이 이게 더 많이 올라가면 이게 더 올라가서 모양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저한테 또 얘기를 하네. 너 말이야 여기 최소 근로시간을 충족했지. 그럼 예전에는 W0 이만큼 W0의 임금을 줬는데 임금을 올려주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됐어. 이 정도 하면 다 되고 더 이상 임금은 안 올죠. 그럼 여기 수평으로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 임금 올려주면 기울기 더 가팔라지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좀 특수한 형태가 되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 경우보다는 이건 좀 약간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비근로 소득까지는 해도 되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 뭐 비근로 소득이 있냐 없냐 둘로만 나눌게요. 비근로 소득이 없을 때 비근로 소득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근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예산선이 쭉 뭐 24시간이라 합시다. 뼈대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비근로 소득이 있으면 이 끝이 올라가서 쭉 이렇게 되고 여기 기울기가 바로 임금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효용 극대화점을 찾으려고 해요. 우선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의 유보임금보다 시장에서 제시된 임금이 높아서 나 일을 할래. 경제활동 참가할래.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을 한번 보시면 이거 둘 다 똑같습니다. 효용 극대화 선택은, 자, 우리 다시 볼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보다 효용을 더 높일 수 없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변화, 자리를 움직이거나 해봤자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효용 극대화된 선택점이 그래서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균형이 뭐야? 예,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야. 그냥 거기가 지금 제일 좋은 거니까. 자, 근데 요거 결론 알고 계시죠? MRS랑 여가 소득 이거랑 임금률하고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랑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뭐 그 점에서의 기울기죠. 인디퍼런스 커브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 같습니다. 그럴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근로자의 효용 극대화 상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아직 노동의 공급 곡선을 도출한 거는 아닙니다. 왜요? 노동 공급 곡선은 저 앞에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야, 근로자야, 임금이 이렇게 각각 주어졌을 때 아니면 임금이 올라갈 때 너 일을 얼마나 할래 말래? 이거를 보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걸로 해도 돼.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임금이 변화하는 거야. 임금이 증가시로 할게요. 증가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의 궤적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효용 극대화 궤적을 따라 보는 거야. 이 임금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 궤적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파트 1에서도 있었는데 가격 소비 곡선이라 합니다. 그걸 여기서 임금이 가격이잖아. 궤적을 추적합니다. 추적. 요게 PCC야.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예, 일반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자,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임금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여가의 선택을 보면 여가를 뒤집으면 노동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짝 임금이 증가시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네, 요걸로 하면 요 위에 점점점 보조선을 그릴게요. 요거 살짝 놔두고 여기다 합시다. 좀 크게 그리려고. 자, 임금이 처음에 이렇게 좀 낮게 그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프도 많이 연습하셔야 돼. 그림들 보면 막 처음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면 여기다 더 가파르게 그리면 막 산으로 가. 그림이 막 저 위까지 해서 막 이렇게 길게 그려가지고 막 하니까 위에 글씨도 막 잘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 잘못 그렸네. 그럼 그 다음에 변한 게 이거고 변하기 전 거를 이렇게 그리셔도 되죠. 근데 그런 게 늘 그렇듯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면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다 보면은 막 이게 자기가 보면서도 아, 오늘은 그림이 왜 이럴까? 뭐 글씨는 또 왜 이럴까? 막 이래 자꾸.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3개, 4개 하는 것도 좋지만 2개만 잘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냥 A라고 할게요. B점이 무차별곡선이 여기 있다가 점을 먼저 찍으세요. B점으로 갔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것도 막 다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다 그리면 막 교차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려주세요. 무차별곡선이에요. 그런 것만 좀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UA, 뭐 UB 이렇게 하면 되죠. 임금이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가 시간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저기다 설명을 씁니다.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쵸? 여가 시간이 감소했어요. 이게 뭐야? 노동 시간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임금이 증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어떻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만 잘 연결하세요. 이런 식의 궤적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것만 해도 이제 직선이 여러 개니까 그림이 정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좀 많이 잘 봐주세요. 이게 뭔가 궤적인데 이게 가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돼. 임금, 뭐 여가, 곡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뭐 P, C, C 이거죠. 여기선 임금이 가격이야. 그랬을 때 소비 나타내는 건데 여가가 어떻게 되냐니까 임금이 변했을 때 여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곡선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여가가 아니고 이제 노동시장이니까 노동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랑 여기 표현된 거는 얘가 나와 있는 거잖아. 임금에 따라서 여가가 나와 있는데 나는 얘가 관심 있는 거야. 임금과 노동 시간이 관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걸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뒤집어서 표현을 해서 여기 노동,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A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한 점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W0라고 할게요. 얘는 W1이야. 기울기도 가팔라졌죠. 하얀 색깔이 W0, 노란 색깔이 W1. W1이 더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비싸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지. 시간을 내가 1시간 여가를 줄였는데 하얀 색깔은 임금 이만큼 더 올려준대. 근데 여기 노란 색깔은 임금을 더 이만큼 올려준대. 시간당 임금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게 임금을 올려줬더니 노동 공급이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PCC의 궤적을 쭉 연결한 게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요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3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임금률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선택점을 살펴보면 얘는 여기에서 저 왼쪽에 있는 것은 B가 여기 왼쪽에 위치한 거야. 얘 AB라고 쓸게요. 죄송해요. AB로. 근데 여기가 A고 바로 위에 B가 위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가 A인데 B가 여기에도 위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를 다시 결론만 한번 써보면 요거 뺄게요. 어차피 결론만 써보면 저거랑 똑같죠. 요거는 임금이 상승했을 때 여가가 어떻게 감소했습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한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요걸 표현한다니까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플러스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한 거죠. 따라오셨죠? 이거는 임금이 올라갔는데 여가 시간이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걸 그림을 나타내면 임금이 올라갔는데 여가 시간이 그대로고 노동도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의 관심사가 임금이 상승했는데 노동 시간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임금이 변했을 때 나타내는 걸 가격 효과잖아. 가격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격 효과가 여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빵. 그러니까 느낌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서로 반대로 작동되는. 다시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합이잖아. 근데 가격 효과가 임금이 올라가는데 여가가 그대로고 노동 공급이 그대로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노동이고 임금인데 임금이 올라갔을 때 근로시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수직이 된다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인데 그게 두 개 더 있는데 제로가 되려면 첫 번째는 두 개는 서로 반대로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는 서로 반대로 작동돼야 된다. 반대로 작동되려면 정상제면 안 돼. 그래서 열등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반대로 작동하는데 그 효과의 크기는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얘는 좀 이제 억제스럽기는 하겠지만 가격 소비 곡선을 저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얘는 이렇게 됐고 이거 PCC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PCC.
얘는 PCC가 수지가 아닙니까? PCC 이렇게 원래 가격 소비 곡선 이러면 되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임금 여가 곡선 해도 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임금이 올라갔더니 여가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한 거야, 시장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 때 좀 억지로 설명을 하긴 한 건데 이게 무차별곡선이 L자 형태가 되면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노동 공급 곡선이 당연히 좌상방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후방 굴절을 하는 부분에서 이 왼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만 남기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인트로 측면에서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기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MRS랑 임금률이 같을 때 요 계산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툭 하고 문제 내면서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정도 형태 보시고 요거 우리 잠깐 쉬었다 요거부터 할 겁니다. 요거부터 할 거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요거 둘 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아형하는 형태인데 얘는 좀 다르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얘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위에 위치한다니까 저쪽 끝에 나타낸 것처럼 평행할 때는 근데 이게 평행하게 가는 거랑 저쪽 끝에 있는 거랑은 또 달라요. 거긴 기울기가 약간 바뀌는 거잖아. 저거는 가교 효과가 제로고 이거는 평행하게 갔으니까 소득 효과가 어디 갔어? 소득 효과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교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요거 무차별곡선에 대한 형태 선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좀 필기 잘 하시고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번 설명드리면서 뭐 유보임금이라든가 등등등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